자, 이번 시간에는 그 전산회계이급 기출문제를 풀이해드리겠습니다. 회차는 103회고요. 지난 마지막 시험 시행됐던 8월 6일 날 출제돼서 시행됐던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에는 이론 문제 1번부터 15번까지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보게 되면, 자, 여러분들은 시험지 보셔도 되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어차피 이 문제하고 똑같이 보시게 될 거니까 앞에 내용, 주의사항 같은 거 꼭 읽어보시면 보셔야 되겠고요. 자, 저는 이런 문제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해보시니까 다음의 내용과 관련된 계정 과목으로 적절한 것 찾으래죠. 기간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임대료 등의 당기, 수익금 중 미수액. 미수액이라는 뜻은 아직 못 받았다는 뜻이죠. 얘는 손익의 그 예상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미수 수익이나 그다음에 미지급 비용 두 가지밖에 못 쓴다 그랬었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이자나 임대료는 비용이 아니라 수익이죠. 그러니까 미수 수익 4번 써야겠네요. 그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 기말 재고자산이 과소평가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여기 지금 보시는 우리 문제 뭐 연습했으니까 금방 아시겠지만 기말 재고자산하고 매출원가는 반비례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것도 또 다른 거 보시는 분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복습이니까 여기 우리 총계정원장에 상품 계정을 봤을 때 매출원가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구하기로 돼 있었단 말이죠. 지금 여기는 상품 계정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매출원가, 요 밑에는 기말재고. 자, 기말재고가 과소평가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기말재고가 이만큼 감소했다는 뜻이죠. 그럼 매출원가는 그만큼 증가하겠죠. 그러면 문제에서 매출원가는 과대 계상됩니다 라고 해야 되니까 답은 3번 아니면 4번에서 선택하셔야겠네요. 자, 당기순이익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매출원가가 증가하게 되면 이익은 감소하겠죠. 그래서 당기수익은 과소계상된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지금 회계 2급 수준에서 가장 난이도가 낮은 여기 상품 계정과 상품 계정에서 매출원가 기말재고에 대한 영향을 이렇게 일단 물어본 거라는 얘기죠. 여러분은 여기서 뭐까지 연결시켜서 알 수 있었어요? 자산하고 이익, 그 다음에 또 뭐죠? 자본,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 법인세 비용, 이 네 가지는 같은 방향으로만 움직인다 했었죠. 요거까지 같이 기억을 해 놓으세요. 여기 자산과 이익, 자본, 법인세 비용은 같은 방향으로만 움직인다. 재무제표의 영향이. 거기에 매출원가 비용은 반비례 관계다. 요것도 아마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볼까요? 회사의 판매용이라고 나와 있네요. 상품 매입과 관련한 분계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계정 과목을 물어봤어요. 자, 상품을 사왔대요. 그죠? 그러면 내가 상품을 사왔으니 이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방법을 좀 물어보는 거죠. 현금으로 줄 수도 있고 보통 예금으로 이체해 줄 수도 있고 외상매입금 할 수도 있는데 미지급금 계정은 사용할 수 없죠. 왜요? 여기 판매용이라고 했으니까 판매용 상품을 사왔을 때는 일상적인 상거래와 관련된 거래이므로 여기 외상매입금을 써야지, 미지급금은 그 일상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라고 했었죠. 미지급금 계정은 우리 흔히 설명 나오는 말로는 일상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 또는 말로 했을 때는 상품이나 여기 원재료 원재료 이외의 것을 우리가 사갖고 오고 돈을 지급하지 못했을 때 쓰는 계정이라고 배웠을 거고, 얘가 기타 채권에 기타 부채에 채무에 해당되는 것도 얘기해드렸던 것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까요? 4번 문제는 다음 중 회계상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거 물어보네요. 이게 회계 2급이나 FAT 2급 정도 수준에서만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로 나온단 말이죠. 아마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소실된 거. 화재로 소실됐다. 예, 회계상 거래고요. 영업사원 채용했다. 요거 아니죠? 요거는 회계상 거래 아니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 재산의 변동이 생겼으므로 얘도 회계상의 거래고요. 4번에 상품을 200만 원에 구입하고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다. 외상매입금이겠네요. 얘도 회계상의 거래 맞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회계상의 거래 아닌 거 5가지 정도로 얘기했었어요. 우선 주문은 회계상의 거래 아니다. 그 다음에 계약도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채용도 회계상의 거래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담보, 그 다음에 약속, 그 다음에 결정, 뭐 이런 것들은 다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라는 걸로 설명을 해드렸던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분류가 잘못된 거 찾으라는데 여러분들은 재무상태표 계정들 다 암기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 문제는 너무 쉽죠. 재고자산이 뭐뭐 있었나요? 상품, 제품, 제공품, 원재료, 저장품 이런 거 있다 그랬었고요. 유형자산에는 뭐가 있죠? 토지,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 기계장치 이런 거 있었죠. 여러분은 좀 있으면 이제 세무 2급도 배워야 되니까 저기 건설 중인 자산도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무형자산에는 뭐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것은 영업권, 그다음에 산업재산권이라고 해서 제가 콜라병으로 설명해 드렸었죠.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이라든지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그다음에 상표권 이런 거 있었던 거고, 뭐 개발비, 특히 개발비도 잘 나온다 그랬었죠. 개발비는 무형자산이에요. 자, 그다음에 그 비유동부채는 단기차입금은 유동부채지 비유동부채가 아니죠. 그러면 생각 좀 해봐요. 문제 나왔으니까 한번 생각해보는 거란 얘기예요. 비유동부채에 해당되는 거는 크게 3가지 정도 제가 기억하시라 그랬었죠. 아니 4가지, 3가지. 장기 차입금 있었고요. 두 번째 뭐 있었어요? 사채. 세 번째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요거까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죠. 여러분 회계 1급 정도 수준에서는 비유동부채에 해당되는 거 요 3가지 정도만 일단 이해해 놓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볼까요? 6번 문제는 다음 중 당좌예금 계정을 사용하는 거래가 무엇일까요? 물어보고 있네요. 당좌예금 거래. 당좌예금이라는 용어를 쓰려면 우리가 수표를 발행해야 되죠. 회사가 수표를 발행했다는 게 당좌예금 계정을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1번 종업원의 급여를 보통예금 계좌, 이거 당좌예금이 아니라 보통예금이죠. 2번은 외상매출금을 현금으로 받아 즉시 당좌예금 계정에 입금했다. 아, 그럼 여기 즉시라는 말은 당좌예금에다가 입금한 걸로 기록해 주세요 이런 뜻이었었으니까 입금을 받았을 때도 당좌예금 사용하겠네요. 그럼 답은 일단 2번이 되겠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을 거래처가 발생한 당좌 수표 받았으면 우리가 수표를 받으면 현금이죠. 우리가 수표를 발행하면 당좌예금이에요. 이 경우는 우리가 받았으니까 현금으로 기록해야 되겠죠. 4번에는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은 약소금을 발행했다. 그럼 이건 지급업이죠. 자, 그래서 해당되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 단기매매 증권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찾으래요. 1번은 주로 단기간 내 매매 차익 목적, 요게 단기매매 증권이라고 쓰라는 뜻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취득한 유가증권으로 매수 매도가 빈번하다, 이거는 시장성이 있다는 뜻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시장성. 그래서 단기매매 증권은 특징이 일단 지난번에 정리해 드릴 때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죠. 목적은 지금 말씀 여기 나온 거대로 단기 시세 차익 목적. 그 다음에 얘는 우리 회사 주식이 아니라 반드시 타 회사 주식이어야 된다 얘기해 드렸고요. 주의해야 될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시장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시장성이라는 것은 매수, 매도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뜻이라고 얘기했던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건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발생한 수수료 비용. 수수료 비용은 반드시 별도로 기록한다. 별도 기록하고 얘는 영업과 관련이 없는 영업 외 비용이다. 뭐 이런 것까지 설명했었죠. 자, 그다음에 2번에 보시게 되면은 재무상태표상 단기 투자자산으로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죠. 단기 투자자산은 통합계정이었었잖아요. 그래서 통합계정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취득 원가는 취득 시점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매입 수수료도 취득 원가에 포함합니까? 아니죠. 여기 틀렸네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요 매도가능증권에서 아니 단기매매증권에서는 여기 수수료 비용이 우리가 회사에서 자산 취득하는 것 중에 부대 비용인데도 불구하고 포함시키지 않는 거 유일하게 이 하나라 했어서 회계 2급, 회계 1급에 시험 문제로 많이 등장한다는 거 알고 계시라 그랬었어요. 4번 결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단기 매매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해서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이나 손실로 기록하라 그랬었죠. 여기 증권과 관련된 것들은 다 영업과 관련이 없으므로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된다. 다 맞는 말이겠죠? 잘 정리하셨으니까 실론도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거라 믿어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 보면 약속어음 수취 시 회계 처리에 관한 아래의 설명에서 가로 안에 적절한 계정 과목 뭡니까? 계속 지금 여기 계정 과목 물어보고 있죠? 회계 2급 파트에서는 여러분이 암기하고 계시는 계정 과목들의 그 반복 제대로 익혔는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 회수 시 전액 약속어음을 수취했대요. 그럼 난 일정한 날짜가 되면 이 돈 받을 수 있는 어음이죠. 그래서 차변에 뭐라고 쓰면 돼요? 받을 어음이라고 쓰면 되겠죠? 기본적인 거니까 이런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으네요. 자, 9번 문제 보시게 되면 감가상각 방법 중에서 정액법에 관련된 거 물어보네요. 감가상각 중에서 정액법과 관련 적합한 거. 1번에 보시게 되면 자산의 예상 조업도 및 혹은 예상 생산량에 근거하여 감가상각을 인식하는 방법이다. 이거 조업도라는 거 용어 알고 계시죠? 생산량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이거는 뭘 설명하는 거냐면 생산량 비례법 설명하는 거예요. 생산량 비례법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요. 두 번째, 초기에 감가상각비가 많이 계상되는 가속상각법이다.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던 우리 감가상각 방법부터 한번 써볼까요? 우선 정액법이 있다고 그랬었고요. 두 번째는 정률법, 세 번째는 연수합계법, 마지막 생산량 비례법. 이렇게 네 가지를 설명해 드렸는데 여기 정액법은 일정 감가상각하는 매년 금액이 일정한 뜻이라 그랬었죠. 거기에 반해서 요 세 가지 방법은 다른 말로 가속상각법이라고 부른다고도 얘기했었어요. 얘를 뭐라고 부른다? 가속상각법이라고도 불렀고 이 세 가지 방법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정액법보다 초기 년도에는 무조건 감가상각비가 제일 크다고 그랬었죠. 이 중에서도 제일 큰 게 대표적으로 어떤 거라 그랬었어요? 정률법이 감가상각비가 제일 크게 계산됩니다 라고 얘기했었던 거니까 요거 보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게 되면 취득 원가에서 잔존가액을 뺀다. 이거 제가 지난번에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치를 뺀 거 뭐라고 부르는 용어 가르쳐 드렸었는데 뭐라고 가르쳐 드렸었냐면 이를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라고 이렇게 불렀었죠. 자, 취득 원가에서 잔존가액을 내용 연수 동안에 매기 균등하게 배분하는 상각 방법이다. 답은 3번이 답이네요. 감가상각 방법 중에서 정액법을 설명하는 거였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게 되면 취득 원가를 내용 연수의 합계로
이건 뭐 설명하는 거예요? 나눈 다음 내용연수 역순으로 곱해서 계산하는 방법은 아까 여기 했던 연수합계법 설명하는 거예요. 얘는 연수합계법. 지난번에 제가 설명해 드리면서 각 방법의 감가상각하는 방법 계산도 한번 해보셨죠? 그거 이해하셨다면 요 말의 설명도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혜성이 단기 중에 처분한 업무용 수용차의 취득가액. 업무용 수용차의 취득가액이 지금 얼마냐고 물어봤죠? 자, 유형자산의 처분은 제가 반드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이런 거 보세요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어떻게요? 우선 취득가액, 그 다음에 감가상각 무게액 이렇게 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장부가액. 근데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질문은 업무용 수용차의 취득가액을 좀 알고 싶대요. 취득가액. 그럼 여기서는 얘를 알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럼 주어진 자료를 갖다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 장부가액하고 처분가액, 처분액이라고 해야 되겠죠? 처분액. 처분액은 얼마 팔았냐면 100만원에 팔았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근데 여기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나왔어요.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장부가액하고 처분액하고 차이 났는데 지금 더 많이 받았다는 뜻이라 했었죠. 그러면 여기 유형자산 처분액은 이렇게 됐고요. 결과가 처분이익으로 나왔대요. 처분이익은 10만원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장부가액보다 처분액이 더 10만원 비쌌다는 뜻이죠. 그러면 장부가액은 얼마라고 계산할 수 있겠어요? 여기는 90만원에 이게 팔았겠구나라고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또 얼마래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180만원이래요. 자, 모양이 딱 만들어졌죠. 정보 다 가르쳐 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어떤 금액, 취득가액 얼마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180만원을 빼니까 90만원이 나왔었겠어요. 여기는 취득가액이 얼마였겠습니까? 여기는 270만원이었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당되는 답은 여기 3번이겠지만 여러분들은 여기 유형자산 처분 문제는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론, 그 다음에 우리 실기, 그 다음에 회계 1급, 세무 2급, 세무 1급 다 나와요. 이거는 왜? 회사에서 실제로 이거 처리하는 것들이 수시로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요거 회계 처리하는 방법 또 내용 정확히 잘 이해해 놓으시라고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렸네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렸고, 자, 잠깐 쉬었다가, 자, 이번 문제 11번 문제를 보면은요, 다음 자료 중 재무상태표에 자산이 포함되는 거. 아이고, 이것도 결국 뭐 문제예요? 계정 문제죠. 자산에 해당되는 게 뭐 있습니까? 미지급금은 기타 부채, 기타 채무죠. 그다음에 예수금, 예수금도 부채죠. 얘도 유동부채에 해당되는 걸 거고요. 그다음에 선수금, 선수금도 부채죠. 그러면 자산에 해당되는 건 임차보증금. 임차보증금은 어디에 속해요? 기타 비유동자산에 속하는 거죠. 그럼 답은 3천만원, 이 하나밖에 없네요. 3번이 답. 12번 기말자산 얼마입니까 물어보는데 요런 문제가 나오면 제가 어떻게 풀으라고 말씀을 드렸었느냐면 이렇게 기초 재무상태표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기말 재무상태표 똑같이 그려놓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3개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여러분이 틀리지 않고 기입할 수 있어서, 이는 기초 재무상태표, 이는 기말 재무상태표, 이는 손익계산서 이렇게 처리해 놓고요. 금액을 갖다가 한번 써볼게요. 기초 자산은 50만원이래요.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이네요. 그 다음에 기초 자본은 30만원이랍니다. 기초 자본은 여기 들어가겠죠. 30만원. 그 다음에 기말, 기초 부채는 뭐 안 봐도 얘는 금방 나왔었겠네요. 기초 부채는 20만원이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총 수익이 150만원이래요. 총 수익은 여기 150만원. 그 다음에 총 비용은 100만원이었대요. 여기 총 비용 100만원. 그러면 여기 당기순이익은 얼마로 계산될까요? 50만원 계산되겠구나 알 수 있을 거고. 자, 근데 좀 물어본 게 기말 자산을 물어봤죠. 우선 찾을 수 있는 거, 기말 부채는 얼마라고 가르쳐 줬어요? 기말 부채는 60만원. 이거 칸이 없네. 여기 60만원. 자, 그러면 기말 자본은 얼마예요? 기말 자본이라는 것은 여기 기초 자본에다가 당기 순손익 더해주면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 기말 여기 자본은 얼마가 되겠어요? 80만원 되겠네요. 그죠? 여기 기말 자본은 80만원. 두 개 합치니까 기말 자산이 돼야 되겠죠? 여기서 질문하는 답은 얼마가 돼요? 140만원 되겠네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복잡하게 보여도 여기 제가 매번 설명해 드리는 기본적인 틀만 잘 이해하고 그거 잘 활용하시면 어렵지 않게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답을. 자, 그래서 답은 140만원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볼게요.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가 뭘까요? 라고 물어봤네. 뭐뭐란 기업이 일시적으로 맡아서 나중에 지급하는. 지금 일시적으로 맡다는 것은 이건 지금 회사 돈이라는 뜻이에요. 회사 돈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회사 돈 아니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서 맡아서 나중에 지급하는 부채라고 한다면, 그다음에 또 일상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유동부채에 해당된다고 이해했어요. 그럼 이 유동부채까지도 포함해서, 물론 답은 지금 예수금인데 성급 비용은 자산 계정이죠. 얘는 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틀린 거예요. 선수금은 부채 맞죠? 근데 이거는 맡아서 보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품을 제공하게 되면 이건 우리 거 되는 거예요. 그죠? 맡은 게 아니에요. 가수금도 지금 내용을 모를 뿐이지 우리가 돈 받은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가수금도 부채이긴 했으면은 해당되는 답은 13번에 예수금을 설명한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볼게요. 여봐요. 여기서도 또 좀 물어보는 것이 영업의 비용이 해당되는 거 모두 골라보세요 그랬는데, 여기 복리후생비라든지 접대비라든지 여비교통비, 이거는 우리가 판관비에서 계속 봤던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그죠? 이자 비용이라든지 기부금은 우리가 영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이다 라고 했던 것들이라서 답은 여기 나하고 라가 답이 되겠습니다. 계정 회계 2급은 회계 1급도 거의 그렇기는 한데요. 회계의 어떤 이론보다 계정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갖다 물어보는 게 기초 단계예요. 여러분들한테 수업하면서 제가 그렇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계정들 잘 외우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은 손익계산서 일부라 그러는데 매출, 총이익 구하래요.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던 거 나오는 시험 문제가 다 매번 이걸 물어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매출 총이익을 구하라 그러는데 얘는 어떤 상황의 문제냐면 이런 상황의 문제예요. 자, 상품 계정에서요. 여기 상품 계정,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던 것 이외에 별도 손 댈 거 없어요. 그대로 쓸 거니까. 매출액, 매출 원가,
그다음에 매출 총이익 이렇게 구하는 거, 요게 한 세트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건 결과론적으로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것과 매출 총이익 이렇게 연결된 문제라고 말씀해드렸던 문제예요. 자, 그럼 주어진 자료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매출액은 13만 원이래요. 여기다가 13만 원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기초상품 재고액은 24,000원이래요. 여기다가 24,000원 쓰시면 되고요. 당기 총 매입액은 10만 8천원이랍니다. 여기 10만 8천원 써주시고요. 기말 상품 재고액은 2만원이래요. 기말 상품 재고액은 2만원. 자, 그러면 여기 매출원가는 얼마 계산돼요? 매출원가는 11만 2천원 계산되죠? 11만 2천원. 자, 이렇게 계산됐던 거. 그러면 여기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계산된 거 그대로 갖다 쓰는 거죠. 11만 2천원. 이렇게 하게 되면 매출 총이익은 얼마 나와요? 18,000원 나오겠네요. 그죠? 답이 18,000원이 답이에요. 그러면 15번의 답은 1번이 답이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지금 설명해 드렸던 15가지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 안 드린 거 없이 대부분 다 나왔죠, 그대로? 또 연습도 많이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정리하시게 되면 되고, 요 문제는 항상 요게 세트라는 거, 그래서 요거 암기하고 계셔야지 돼요. 자, 질문 있으신 분? 끝. 예, 여기서 이제 이론 설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